아까 시간은 그 두 개의 주제를 연이어서 말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국력인가 민생인가 염철론을 텍스트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염은 소금이고 철은 쇠라고 했는데 여기서 쇠는 이 화폐 또는 구리 뭐 이런 까지가 다 포괄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염철론을 말로만 듣다가 이 정독을 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논의가 이러한 토론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부터가 좀 놀라운 일이 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염철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국가 경영은 국력이 우선인가 민생이 우선인가?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의문이에요. 국력이 우선이냐 민생이 우선이냐 하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에 따라 다르다 그러겠어요. 때에 따라 다르다. 항상 때에 따라 다른 것이 역사하고 국가의 경영 원리인데 하나만 옳은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꼰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흉노의 시대가 이제 흉노가 와야 되고 선비족, 이 선비족이 이제 당나라를 세우는데 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200년 동안의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376년에 유럽에 난데없이 흉노의 후예들, 훈족들이 나타나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훈족이 100년 동안 유럽을 석권하고 이때의 제국의 훈 제국의 지도자인 아틸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아틸라가 출현하고 아틸라의 죽음으로 아틸라는 이제 동로마의 철저히 동로마를 굴욕시켰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돌궐 제국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골 제국, 실제로 몽골 제국처럼 많이 폄하되고 오해되는 역사도 없어요. 몽골 제국은 흉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평등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규제가 적었던 이런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죠. 상당히 이제 잔인했던 게 아무르 티무르 제국인데 여러분 제국은 다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지 않고 주도면밀하지 않고 권모술수가 없이 어떻게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이전에 자체 내에서 권력을 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 시대는 정복의 시대예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아까 목돌 선우가 즉위한 것이 기원전 209년이라고 했죠. 기원전 209년에 이제 목돌 선우가 즉위를 했는데 여러분 터키 알죠? 터키의 건군 연대가 기원전 2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터키는 훈족으로 이어지는 흉노를 자기의 또 모국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야말로 우리야 이웃사촌이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게 이제 흉노 훈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까 한무제가 창업군주 못지않은 또는 창업군주 이상의 대단한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이룬 이러한 대외적 업적보다도 갑자기 한무제가 이 마음에 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무제는
오랜 동안의 이 정복 전쟁 그리고 한나라의 숙제였던 그 뭐 이 통치 체제라든지 또는 이제 흉노를 무찌르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게 했고 비단길을 확보해 가지고 엄청난 이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신장 티베트 지역까지 오늘의 역사로 이어지게 만든 대단한 공헌을 했고 54년 동안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만으로는 한 인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안고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말년에 말입니다. 이 한 무제가 혹독한 반성문을 써요. 혹독한 반성문을 씁니다. 그걸 여기 윤대죄기조라고 하는데 윤대죄기조 이 조라는 것은 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 뭐 이런 뜻이 있고 죄가 자기에게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 한자로 쓸 필요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 윤대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 교재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냥 가차음 표기예요. 가차음. 자, 이 윤대 저쪽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흉노 지역에 흉노 접경 지역에 지금도 룬타이현이 있어요. 룬타이 지역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왕망 신나라 얘기했었죠. 왕망 신나라가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와해되고 분열된 흉노를 또 이렇게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최소한의 우대를 하면서도 관리를 해왔는데 왕망의 신나라는 완전히 흉노에 대한 강경책으로 또 정책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노가 또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제 흉노가 분열돼 가지고 흉노의 흉노의 왕을 정하는데 한나라가 뒤에서 조정할 정도까지 이 흉노를 제압을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도망갈 사람은 이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흉노의 선우 호한야가 있어요. 이 호한야가 장안에 방문해가지고 한나라 무제에게 입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흉노에다가 누구를 바쳤죠? 공주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공주를 바치니까 그걸 합리화하려고 공주를 바치면 그 공주가 흉노 선우와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 한나라 편을 들지 이런 식으로 자기 승리법의 논리를 구사를 했었어요. 그 논리가 성립은 되지만 그게 굴욕적인 거지 공주 바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주를 차마 바치지는 못하고 후궁을 친척벌 되는 후궁을 공주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중항열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중항열. 이 중항열한테 가짜 공주지. 가짜 공주를 좀 데리고 가라 흉노로. 그러니까 나 가기 싫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꾸 가라고 하니까 이 중항열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끝까지 보내봐야 너희들 한나라 후회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요. 떠나가지고 흉노에 가자마자 기술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흉노에서 이제 우대를 하니까
흉노를 잘 되게 하는 온갖 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열이 와서 보니까 이 중앙열은 이제 한나라한테 원한이 맺힌 거야. 와서 보니까 이제 흉노 조정에서도 한 문화를 이렇게 동경하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모아주의죠. 그런 풍조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라의 그 세련된 산의 진미, 막 이런 걸 막 좋다고 하고 한나라의 비단, 뭐 이런 걸 선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중앙열이. 한나라의 비단 옷이 좋습니까? 그걸 입고 메마른 초원에 덤불 속을 말을 타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우리의 칙칙하고 냄새나는 가죽 옷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이 풍습이나 문화의 어떤 그 상대적 가치 이런 걸 생각하게 하죠. 제가 가끔 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임모 역사학자를 좀 명민하고 그 역사를 제대로 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흉노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흉노들 가죽 옷이라는 게 그게 냄새나고 칙칙하고 이거 입고 있다가 비단 한 번 걸치면 그냥 환장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 말젓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제국주의적 사관입니다. 크게 볼 때. 그 사람들은 나도 실제로 몽골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전부.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흉노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흉노는 망한다는 이러한 논리를 중앙열이 굉장히 설파를 해요. 근데도 한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감언이설로 흉노를 와해시키려고 하니까 이 중앙열이 열받아가지고 한나라에서 갖다 바치는 곡물의 질이 좋으면 우리가 먹는 것이고 먹다가 떨어지면 말 타고 가서 짓밟아 버리면 되니까 군말하지 마라 하고 돌려보내요. 완전히 이제 흉노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또 유목민족사를 공부하는데 새겨야 할 싹이라고 봐요. 유목민족에게는 유목민족에 필요한 의상이 있고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들 입장에서 그거 음식 그래봐야 말젓이에요. 이렇게 천박한 해설이나 역사학자가 해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저는 그런 해설이 천박한 해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 흉노를 이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소군이라고 알죠? 왕소군 들어보셨죠? 중국의 미녀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주를 바쳤는데 이제는 궁녀를 이제 바치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흉노와 한의 관계가 역전됐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 흉노 이 한 무제에게 입조한 호하냐에게 제공한 미녀가 바로 왕소군입니다. 근데 왕소군 또 야사에 의하면 또 원래 사마천의 사기도 상당히 사마천의 흉노열전이 나름대로는 흉노를 성실히 기록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중화주의적 입장에서 흉노를 얘기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믿기지가 않아요. 무슨 왕소군이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여자들은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쁘게 그려주는데 왕소군은 뇌물을 안 써가지고 밉게 그렸는데 그래서 흉노에게 여자를 보낼 때 왕소군을 보냈는데 막상 보내려고 보니까 너무 미녀라서 왕이 희둥그레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는데 이제 그런 건 사실 그런 것이 야담이고
야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룬타이를 발음을 하면 한자로 가짜 표기하면 윤대예요. 자, 그런데 왕망이 이제 그 강경 정책을 쓰니까 흉노가 다시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흉노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룬타이 현에, 즉 윤대에 둔전을 두어가지고 흉노를 좀 관리하자, 이런 안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 한무제가 그 윤대와 관련시켜가지고 흉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윤대와 관련된 자기의 죄를 백성들에게 고백한다, 이런 그 발표를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한무제의 업적은 혁혁합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했지, 비상길을 확보해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부를 얻을 그 계기를 만들었지. 그 다음 일은 후대가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고도 백성들이 좀 삶이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처절한 자기 반성문을 쓰는, 저는 이 한무제를 보고 한무제를 높이 평가하게 됐다, 그겁니다. 자, 그 윤대의 죄 기조 뭐라고 하는가를 보세요. 거기 짐이 즉위한 이후 망령되고 그릇된 일을 많이 저질러 천하의 백성들을 근심케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후회가 막급하다. 오늘 이후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국가의 재력을 낭비하는 일을 일체 중단하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해놓고도 정말 후회 막급하다. 응? 내가 망령되고 그릇됐다. 이런 반성문을 발표하는 그 황제. 전 최근 들어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에 획기적인 이 업적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걸 봤어요.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을 스스로 해놓고도 홍보하기는커녕 그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한 반성문을 쓸 수 있는 황제. 저는 이게 중국의 저력이라고 봐요. 흉노가 그렇게 몰려가고 그러니까 유럽 다 개박살 나버렸는데도 중국은 온전하고, 흉노는 와해됐고, 몽골은 쇠락했지만 중국은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발표하기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한무제 다음에 이제 황제가 소제예요. 이 소제가 즉위하고 나서 과연 이제 흉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금을 비롯한 몇 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게 기간 산업이야. 이런 것들을 국영화했거든요. 국영화하면 당연히 민영화에 찬성하는, 민영화를 더 좋아하는 기득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영화하고 그 국영화한 이득을 전비로 쓰니까 당연히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소제가 국가경영전략회의를 소집합니다. 국가경영전략회의를 소집하는데 이게 바로 염철회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하냐면, 요즘으로 치면 이게 국영화와 민영화,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위주냐 아니면 민생 복지냐. 그리고
백성들을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되는 법치를 구현해야 될 것이냐, 육아의 인치를 구현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벌이는데, 원래는 이 국가 경영 전략을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려고 이 관직자들, 그 당시에 관직자들은 대부분 법치 출신이에요. 관직자들이 소집했던 건데, 공정하게 하려고 각 지방에서 말빨이나 좀 하는 유학자들도 초빙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팀당 60명씩 120명이 5박 6일간 한나라 국립 호텔에 머물면서 회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한 책이 염철론이라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벌인 이 토론의 내용을 좀 제가 빠르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안전을 위해 염철 관영을 해야 하는가? 국가 부강을 위해 무역은 얼마나 중요한가? 상업이 중요한가? 농업이 중요한가? 국가는 빈부격차를 어느 선까지 조절해야 하는가? 다 오늘날의 문제들이죠. 화폐 제조를 국가가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랑캐 정벌, 흉노죠. 오랑캐 정벌은 이로운가? 자, 이런 토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가치 토론으로 이어져 가지고도 진나라를 막강한 부국으로 만든 진나라 상황 있죠. 인물 평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진나라 상황은 이로운 인물인가 해로운 인물인가. 그러니까 상황은 말 그대로 법치를 대표하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공자는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실패했는가 이런 것도 토론이 돼요. 그리고 상황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의 능력에 대한 질투 때문인가 아닌가. 진시황을 죽이려 한 자객 형가의 행동은 의로웠는가. 그리고 유생은 과연 국가 경영에 이로운 존재인가. 공자는 긍정적 인물인가 부정적 인물인가. 옛것을 따르자는 것은 공허한 담론인가. 이런 것들을 토론한다 그겁니다. 나아가서 선비가 등용되지 못함은 누구의 잘못인가. 이건 육아 쪽에서 내세운 주제겠죠. 관리가 겸손해야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가. 자연재해는 천재인가 인재인가. 진나라가 육국을 멸하고도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뭐 그냥 그 비판 토론의 대상에 직계 바로 그 황제인 진시황 한 무제까지 집어넣어요. 흉노는 정벌의 대상인가 화친의 대상인가. 형벌은 엄해야 하는가 느슨해야 하는가. 자, 이런 토론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염철 관영 국영화를 폐지해야 된다는 육아 입장에서는 뭐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위해 다쳐서는 안 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먼저 도덕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이제 육아에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던 이제 좀 상투적인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아의 평소에 그 요순, 우탕, 공맹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사상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소개는 않고 육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제 법가들이 그냥 넌덜머리를 내는 거예요. 속으로 저 새끼들은 또 같은 소리들 하는구나. 책임도 안 지고 막 이런 막 넌덜머리를 내는 그 아주 막 그 경멸적 표현이 이 토론에서 많이 나와요. 뭐 육아는 육아대로 막 항상 하던 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전형적인 이 입진보들 막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법가에서 이 법치들이. 그래서 이 유학자들을 야유하고 이 풍자하는 문장들이 또 아주 신랄하고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뭐 토론사항에서 뭐 이제 화폐에 대한 토론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거 제가 생략을 했고, 자 그래서 자
유가 측에서 일단 상황을 질책을 하겠죠. 상황이 바로 염초를 관영하고 백성을 힘들게 했고 다른 나라의 제후들에게 원한을 사 결국 진나라를 멸망하게 했다. 또 상황의 난폭함과 권모술수 그리고 옛 사김을 어지럽히거나 사람을 무시한 태도들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관리들이나 법치주의자들은 상황을 아주 높이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법가 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맹인은 흰색과 검정색을 말로 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 판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가를 맹인에다 비유한 거예요.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흰색 검정색 보지도 못하면서 말로는 하얗다 검다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생들은 입으로는 혼란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행하지 못한다. 당신들 유생들은 비천하고 무능하며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다. 마치 담장에 구멍을 파거나 담을 넘는 도적 같아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걱정하던 바였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아무 일도 못하고 노나라에서 실패한 이유다 하고 공자까지를 지금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요. 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유가가 오랑캐를 정복하는 것은 국토 확장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건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또 이 반박도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런데 유가는 언제나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언제나 뭐 인간의 덕성이 어떻고 뭐 요순임금이 어떻고 막 툭하면 우리나라 선비들도 이제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법가에서 비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서시 여러분들 알죠? 중국 뭐 최대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서시 들어봤죠? 서시가 이렇게 물가에 딱 오면 물고기가 이렇게 떠 있다가 서시의 미모를 보고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서시 빈목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 서시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찡그리는 이 표정 습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처녀들 아줌마들이 얼굴만 찡그리면 서시처럼 되는 줄 알고 다들 이렇게 서시처럼 이렇게 눈찡. 실제로 서시에게는 약간의 그 결핵이 있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 것을 우리가 서시 빈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시가 한번 행차하면 그냥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 경비병들이 막 힘들여서 막 그 군중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가마를 옮기셔도 됩니다라고 보고하려고 휘장을 딱 제치고 나서 서시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경비병들이 다 졸도를 했다는 그 서시예요. 그 서시를 빗대 가지고 유생들을 비판하기를 서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용모 개선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녀 얘기만 잔뜩 하면 뭐해? 그렇다고 지가 예뻐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요임금과 순임금의 덕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유가에서는 또 뭐 우리가 늘 듣던 말, 인간의 가치는 뭐 시대와 상관없이 뭐 늘 불변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물론 흉노에 대한 관점도 갈렸겠죠. 자,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모든 원칙은 시대가 다르면 적용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유가는 시대가 달라도 백성의 성품은 차이가 없으며 국가가 잘 다스려지냐 아니냐의 문제는 백성 본성의 선악에 있는 게 아니라 군주의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냥 짜증 날 거예요. 자꾸 막 육아들이 막 맨날 그 말 그대로 공자님 말씀만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열받아 가지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옛날 책을 끼고 읊조리며 죽은 사람의 말을 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당신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재밌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염철론을 놓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법과 편을 좀 드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당연히 난세에는 법과가 적절해요. 그리고 난 이 시대를 분단의 시대,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난세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실정에서는 법과의 의견에 이제 동조를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고정시켜가지고 나는 육아야. 제가 옛날에 좀 글 좀 쓰면서 이렇게 법과 쪽에 견해를 좀 피력하면서 조선 역사를 얘기했더니 막 어떤 분이 막 완전 유학자야 그냥 막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는 둥 막 하면서 막 내가 병자호란때 최명기를 조금 이렇게 옹호하는 쪽에 글을 썼더니 막 그런 가치 없는 놈을 막 옹호한다고 막 나한테 야단하더니 오늘날 차단해 버린 모양이에요. 그런 유학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대.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는 또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보면 자유주의가 있고 뭐 사회주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국가 경영에 자유주의적 그 방식이 있고 사회주의적 방식이 있겠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법과와 육아 중에서 어느 게 자유주의와 가깝고 어느 게 사회주의와 가까운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자, 그런데 일단 염처를 국영화하고 관영으로 해야 된다는 법가의 주장은 어느 쪽이에요? 자유주의 쪽입니까? 사회주의 쪽입니까? 사회주의 쪽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 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신상필벌 법치를 주장하는 법가 쪽입니까? 아니면 즉 사회주의 쪽입니까? 자유주의 쪽입니까? 인간의 평등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쪽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염철 관영을 주장하는 법가는 오늘 치면 사회주의에 가깝고 염철 민간 경영을 주장하는 육아는 어디에 가까워요? 자유주의에 가깝죠. 민영화니까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인간 평등 문제로 들어가면 법가가 자유주의적이에요. 제가 아까 방금 얘기를 잘못했는데 평등 문제로 들어가면 왜냐? 육아에서는 인간을 대인과 소인, 군자와 소인 딱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일괄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고정화시켜가지고 옛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학술 토론회에는 양측 각각 60명의 논객이 참여했고 방금 얘기했듯이 논쟁과 비판의 대상에 전 황제 무제를 비롯해서 공자, 맹자, 요순임금, 우왕, 탕왕,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진나라의 상왕과 진시황 등 역사적으로 볼 때 천하의 막강한 이 조상들까지를 거침없이 포함시켜 토론을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3시간 가까이 북방 유목민족사를 논의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왜곡된 세계사를 교정할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이상 세계 역사에서 최강자로 주도권을 행사해온 이 아시아 유라시아의 북방 유목민족을 지워버린 유럽 중심주의의
역사를 타파하는 계기가 돼야 되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볼 때 강자 입장에서 승자적 관점에서 보는 일을 지향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와 모양주의를 고치는 일과도 관련돼요. 자, 여러분들, 흉노에게 비단을 주고 산의 진미를 주고 그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무서운 활과 화살, 흉노의 활이 엄청나게, 그리고 흉노는 이 말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막 자유자재로 막 그 활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흉노의 활은 400m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훈족이 유럽 들어갔을 때 유럽 애들 활이 최대 거리가 30m였습니다. 그건 무슨 뭐 관역 맞추기지,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여지없이 나간 건데, 비단과 산의 진미를 주고 여자를 주고 그 대신 말과 활과 화살을 그들에게서 제거해야 된다는 논리는 오늘날 미국과 남한이 펴고 있는 대북의 논리하고도 통하는 면은 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듯이 그 똑같은 인간을 타자화시키고 소외시켜가지고 오랑캐라고 함부로 부르면서 그들을 배척해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오랑캐로 인식하는 사람들과의 융합과 연대를 이루는 자가 중앙을 차지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또 느꼈고, 네 번째로 아까 왕망의 신나라 얘기했었죠. 그 신나라가 지독한 평등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목민족의 기질을 갖고 있었고, 평등을 추구하고 유목민족의 그 강인한 기질을 신라의 김씨들이 이어받았다면 그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 오래 존속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등정신, 이런 거야말로 실패한 신나라, 그러나 성공한 신중국 혁명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드가 스노가 그 보안에 굴속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식사를 나르는 10대 소년병을 보고 함부로 보이 부르다가 크게 면박을 당하죠. 나는 보이가 아닙니다. 딱.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똑같은 병사다. 그러니까 중국 홍구는 뭐가 없어요? 계급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북방 유목민족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국을 비판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흉노도 사라지고 돌궐도 와야 되고 아무르티무르도 붕괴되고 그 다음에 몽골도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더 부강해지고 있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 이거에 대한 그 인식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이거야말로 바로 문화와 사상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북방 유목민족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나야말로 북방 유목민족과 가장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우리야말로 유라시아 이 공동체 체제와 심지어는 거기에 소속되기도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나다움을 잃어가는 거야말로 존재의 근거를 잃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죄라는 한 식구의 말처럼
이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런 중차대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